제일 먼저 등장했던 개념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힘, 질량 곱하기 가속도였다. 그 다음에 힘이 들어간 응용적인 파생되는 개념이 뭐였어요? 힘이 얼마나 세게 누르고 있느냐. 면적을 해서 이게 뭐였어요? 압력이었죠. 힘을 알고 나면 이 힘을 응용한 개념, 진짜 알고자 하는 거, 압력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힘 면적 대신에 힘 대신에 뭐하고도 같다. 중량하고도 같다 그랬죠. 중량은 단순하게 가속도가 아니고 질량 곱하기 특별히 뭘로? 중량 가속도를 곱했을 때 이게 중량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중량이죠. 이렇게 하면. 어차피 중량도 힘의 일종이죠. 당기는 힘의 크기, 당기는 힘의 양이 중량이니까. 자, 그러면 힘만 있으면 허우대만 멀쩡하면 안 되죠.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힘은 잔뜩 주는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성과가 보이지도 않아. 결과가 없어. 그러면 뻘짓거리 하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힘을 써서 날마다 조금씩 움직여야죠. 안 움직이고 앞에 나간 게 없어. 항상 제자리야. 그러면 뻘짓거리일 수가 있어요. 조금씩. 그러나 그것을 문제만 풀고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개념을 익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 체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만 풀어서는 효과가 나오잖아. 오늘 힘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일은 힘을 이용한 압력을 계산하는 압력이라고 하고 개념, 압력의 단위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이 더 되면 단원별 뒤에 문제 정리되어 있는 압력에 나와 있는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다. 여러분이 해설을 보면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힘이 나오면 이 힘을 이용할 줄 알아야죠. 힘 다음에 등장한 것은 뭐냐? 꼭 알아야 될 기계공학적인 요소는 뭐냐?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 여기 본문의 페이지에 나와 있죠. 지금 엄청 많은 페이지가 펼쳐지지 않고 계속 한두 페이지 가지고 기본 개념을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일장에 대한 것은 두세 문제밖에 안 되지만 전책의 한 권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거기에서는 다 생략되고 이야기될 거예요. 일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면. 따라서 기본적인 개념은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듣고 또 듣고. 자, 이 일은 뭐냐? 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힘 곱하기 이 힘을 써서 일정한 움직이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한 것이 아니죠. 힘하고 또 뭐하고 같아요? 개념이 중량하고도 같죠. 이런 힘 곱하기 거리, 힘을 써서 일정한 거리를 밀고 가야지 이게 일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거운 중량을 가진 것을 뭐 끌어 당기거나 뭐 밀거나 그러면 힘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게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단위 모양은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한글로 쓴 것은 어차피 개념이고 이 개념 자체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그 양을 표현하려면 단위를 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행히 힘은 정해져 있네요. 어떻게? 뉴턴 배웠었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개념에서 뉴턴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거리 기본 단위 정해놨었죠? 미터. 뉴턴 메터만큼 1뉴턴의 힘으로 1미터만큼 밀고 갔을 때, 끌고 갔을 때 요 정도 일을 하면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하면은 숫자 1 곱하기 1. 뉴턴어 미터는 포장을 잘해요. 그래서 표기는 J로 쓰고 읽을 때는 과학자 이름 줄을 넣어서 줄이라고 있습니다. 1줄만큼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량을 쓰는 단위도 있죠. 1kgF의 중량을 1m만큼 밀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그냥 똑같은 단위나 뭐 어떤 생략되거나 이건 중력계에서는 씌워서 포장하고 새로운 단위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둬요. 공학계 단위에서는. 그래서 일자 반복되니까 1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1kgF.m. 즉 kgF.m. 이게 1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이거나 같은 거죠. 그러나 좀 바꿔보죠. 1kgF는 뉴턴으로 바꿀 수가 있죠. 1kgF는 여기에서 얼마? 9.8뉴턴이었죠. 그러니까 간단히 계산하면 1kgF 중량을 1m 밀고 간다라고 하는 경우는 9.8뉴턴의 힘으로 1m를 밀고 간 것과 같아요. 따라서 뉴턴 미터는 포장지를 다시 씌울 수가 있으니까 1kgF 미터는 9.8줄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강의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공부하고 그러면은 후끈후끈 땀이 나죠. 물론 열공하니까 열이 나겠죠. 우리가 그러면 열은 에너지란 것을 금방 알아요. 열의 특성은 뭐냐? 자, 일과 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심지어는 단위까지도 자기 이름을 새겨서 성공한 사람 일과 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관계를 밝혀서 과학적인 증명을 해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과학에서 법칙자는 함부로 안 붙여요. 여러 과학자가 동일 조건 실험을 반복적으로 해서도 늘 같은 결과가 나오고 변치 않는 과학적인 진리에 가까울 때 법칙자를 붙여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론자를 붙여요. 론. 이론이라는 거죠. 론.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는 자격증 시험 문제는 론은 잘 안 나와요. 론은. 다른 이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칙으로 정해진, 계산해도 정확하게 된 이런 법칙으로 붙어 있는 것이 주로 나옵니다. 자, 지금 본문에도 일은 힘 곱하기 거리, 중량 곱하기 거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나중에 힘학습이에요. 산업기사 되시는 분들은 힘을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 풀어서 써서 다시 거리 곱하면은 이 속도 제곱이 나옵니다. 단위를 환산해 보세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본문에도 따로 또 문제 풀이에도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 좀 특징이 하나 있죠. 지금 여기 일은 열과 같다. 이쪽 살짝 지워보면요. 소개가 일은 열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은 열과 같다. 일이 어떻게 열이 같을까? 그렇다면 열은 후끈후끈 열나니까 그냥 우리가 에너지, 역동적인 힘의 원체에 있는 다른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라는 것은 아는데 일이 어떻게 에너지가 될까? 어떻게 열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증명을 하고 밝혀낸 사람, 줄입니다. 줄. 중세 시대 넘어서 르네상스 시대 접어들면서 그 후반에 나폴레옹 시대 전후로 유럽을 한때 석권했던, 물론 유럽을 제패했던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수도 없이 역사에서 바뀌었죠. 로마도 제패했고 프랑스도 제패했고 한때는 스페인이 무적암도를 했고 뭐 등등, 또는 나중에 2차 대전 때는 독일이 점령했고 등등 다르죠. 자, 예전에 프랑스가 한때 전성기 들을 때 변기창에서 근무하는 제조하는 장교의 근무 일지에는 대포를 만드는데 주물을 떠서 대포 안쪽을 갈아내는 연삭 작업을 합니다. 갈아내는. 쇠는 쇠로 갈아야죠. 쇠를 뭐 나무로 갈 수는 없잖아요. 매끈하게. 그렇지 않으면 속에 포탄이, 원형의 포탄이 날아갈 때 속에서 걸려서 속에서 폭발하겠죠. 자고로 매끄럽게 마찰이 없이 나가야 되니까 매끄럽게 갈아냅니다. 그런데 그걸 갈아내면은 그 표면이 열받죠. 열받으면 물러지잖아요, 쇠가. 열 처리 다시 해야 되고, 좀 쉬어야 되고, 너무 막 계속 문질러 대면은, 표면이 약해지죠. 그래서 일정 시간을 두고 갈아냈다가 다시 식혔다가 갈아냈다. 이걸 반복해야 되는데, 작업 효과가 안 오르죠. 이 근무하는 동안에 아무리 제조를 해도 개선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고민거리죠. 자, 과학자들은 그걸 어떤 눈으로 볼까요? 그게 왜 그렇지? 이유가 뭐지? 대충 쉬면 될 거 아니야? 월화수목금하고 토일 쉬듯이. 그게 아니죠. 왜 문지르는데? 왜 일을 하는데? 왜 열이 나지? 두 개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연관이 있다면 분명히 뭔가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거나 또는 서로 뒤바꿔 줄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험 장치를 개발한 거예요. 자, 어떻게 개발했냐? 여기 밑에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큰 비커에 그릇에 물을 담았어요. 물을 담고요. 거기에 중심축을 넣고 바람비와 같은 수차 돌릴 수 있는 장치를 넣고 줄을 팽 감아서 이쪽에 도르래로 고정을 하고 줄에다가 추를 달아놨어요. 물론 이 추는
미 저울로 재서 무게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몇 킬로그램 F 나가는지 알죠. 그 다음에 공중에서 붙잡고 있다가 딱 떨어뜨리면 지면에 똑 떨어집니다. 즉 움직이는 거리 몇 미터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추가 공중에서 딱 떨어지면서 움직이잖아요. 킬로그램 F짜리가 몇 미터 움직이는지 알죠. 킬로그램 F 곱하기 몇 미터 하면은 1의 단위가 되잖아요. 1 중량 거리 하니까 1 되겠죠. 즉 몇 킬로그램 F짜리가 몇 미터 움직이는지 미리 1의 양을 알 수가 있다. 조건을 만들면. 추가 내려가면은 줄이 당겨지면서 이쪽 줄이 당겨지면서 이렇게 팽팽팽팽팽팽 돌립니다. 속에서 엄청 돌겠죠. 이게 물을 저으니까 물에다 밑에 불을 떼지도 않았는데 물이 뜨거워진다. 농담을 하면 뜨거워진 정도는 아니지만 미약하게 온도 변화가 있다. 그래서 그 온도 올라가는 걸 가지고 온도가 올라갔다는 말은 물을 뜨겁게 데필 수 있는, 즉 온도를 올렸다? 온도가 변화가 되었다? 어떤 물질에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심하면 물이 끓어서 스팀이 돼요. 즉 액체가 기체로 돼요. 이런 것은 상태가 변화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온도나 상태가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의 온도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그 무엇, 그걸 뭐라고 하냐? 그게 바로 열이라는 거예요. 열. 지금 제가 열의 성질을 설명한 겁니다. 열이란 물질의 온도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이 열의 양을, 얼마나 많은 열이 있느냐, 열의 양을 계산할 때는 뭔가 데피고자 하는, 온도를 올리고자 하는 그 물질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즉 라면을 한 그릇 끓일 때와 두 그릇 끓일 때는 들어가는 가스레인지 불 때는 열의 양이 다르잖아요. 두 그릇 끓일 때가 훨씬 더 불을 세게 더 오랫동안 끓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데피고자 하는 그 물질의 양. 두 번째로는 물을 데필 것이냐, 기름을 데필 것이냐, 아니면 에어프라이어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데필 것이냐. 그 데피고자 하는 그 물질이 어떤 것은 조금만 열을 가해도 온도가 팍팍 올라오고, 어떤 것은 천천히 올라오고, 많은 열을 잡아먹어야지 온도가 1도 겨우 올라오고, 이렇게 다르죠. 열이 들어가는 정도가 달라야 온도를 올리는데, 그 열이 들어가는 정도가 다른 걸 보고 열을 비교해 보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비열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미지근하게 데필 것이냐, 뜨겁게 데필 것이냐, 온도를 얼만큼 올릴 것이냐도 관여가 되어 있죠. 고온으로 올리면 올릴수록 많은 열이 필요하겠죠. 많은 열이 쌓여야겠죠. 그래서 얼마나 온도를 높게, 온차를 얼마나 높게 올려야 되느냐에 따라서 열의 양을 구할 때는 양, 대표고자 하는 물질의 양, 그것의 비열, 그리고 온도차, 양, 비열, 온도차, 양, 비, 온이라고 하는 개념 세 개를 곱하면 됩니다. 물론 각각의 단위는 다음 문제죠. 첫 번째 공부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게 나오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 두 번째 이것의 크기를 표기하는 단위,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즉 숫자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죠. 직접 대입해서. 자, 이처럼 이 물에 얼마만큼 양이 들어있는지 알고요. 물의 비열은 측정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암기사항 하나 나오죠. 물의 비열은 물 1kg을 1도씨 온도로 올리려면은 열량이 얼마 들어가냐? 1kcal라는 열량이 들어가요. 1kcal per kg 도시. 이게 물의 비열 측정값인데, 이것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는 값이에요. 이처럼 어떤 대표적인 물질의 비열이 있는데 세 가지는 많이 등장해요. 물 비열, 나중에 나옵니다. 증기의 비열, 얼음의 비열. 냉동 공부할 때는 얼음의 비열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보일러는 물을 끓이는 거니까 물 비열, 증기 비열 정도까지. 증기 비열이 어려우면 물 비열 하나라도 1이다 하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요. 물의 양 알고 물의 비열 알고, 처음에 돌리기 전에 온도를 알았기 때문에 돌리고 난 다음에 온도차가 얼마나 나는지 측정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온도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그러면 물의 양, 물의 비열, 온도차 그러면 전체 열량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추가 움직이면서 일했던 양이 속에 수차를 돌리면서 저으면서 발생하는 열의 양으로 바뀌었다. 즉 일을 했더니 이게 뭘로? 열로 서로 전환이 되었다. 바뀌었다. 오, 미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꿨다. 왜 바꿔요? 같은 돈이니까.
E라고 열하고는 결국 같은 거 아니냐. same. 즉 같은 못이다. 에너지다. 형태는 바뀌었다. 분명히. 그러나 그 양은 일정한 양만큼 바뀐다. 1달러 가지고 하면 1200원 일정하게 주더라. 800원 주는 게 아니고. 형태는 같지만 그 양은 어쩐다? 항상 에너지가 일정하다. 즉 에너지의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되는데 형태만 바뀐다. 이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고 에너지의 성질에 관한 첫 번째 1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것을 에너지 1법칙 또는 열에 관련된 성질만을 별도로 정리하는 것을 열역학 그런 학문을 그래서 열역학 1법칙이라고도 하고 에너지 1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는 그 양은 전체적으로 똑같은데 이 에너지가 다른 형태, 일의 형태가 열의 형태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다. 형태는 바뀌지만 총량이 항상 같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런 실험에 의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일정하게 측정을 해보니까 1kg F를 1m 끌고 갔을 때 열량이 얼마 나오느냐? 427분의 1 킬로칼로리의 열이 발생하더라. 이쪽은 일로 쓴 것이고 이쪽은 열로 쓴 것이죠. 이처럼 두 개의 양이 일정한 패턴,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서로 호환이 될 수가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연구를 했어요. 처음에는 2를 해가지고 열이 발생한 걸로 연구를 한 거죠. 이게 1법칙이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연구된 게 뭐냐? 2법칙이에요. 2법칙. 물론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에너지 법칙이 따로 추가가 되어 있지만요. 지금 방금 정리했던 1법칙 이건 줄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것의 실험에 의하면 2를 하면은 뭘로? 열로 일정한 형태로 바뀐다. 이 결과를 적으면은 1kg F 미터에 2를 하면 열이 427분의 1 킬로칼로리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건 실험 결과니까 자꾸 눈에 익숙하게 해서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자, 에너지 양은 어쩐다? 에너지는 정리하면 일정하다. 뭐가 바뀐다? 형태가 자꾸 변화한다. 열도 에너지의 대표적인 형태고 일도 에너지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일과 열뿐만 아니라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표기하는 방법이 일의 형태로 표시하는 에너지 방법, 열의 형태로 표시하는 방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에너지예요. 킬로그램 F 미터 이렇게 사용되는 것도 단위가 에너지를 뜻하는 단위. 킬로칼로리로 표시하는 것도 에너지 단위입니다. 물론 각각의 단위가 지금 갑자기 갑툭튀 되었지만 이쪽은 설명이 되어 있고 킬로칼로리가 어떻게 나왔냐. K는 킬로로 있고 CA는 칼로리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정한 거 아닙니까? 기본 단위는 아니지만 정했죠. 어떻게 킬로칼로리를 정했을까? 순수한 물 1kg을 섭씨 온도로 1도씨 올릴 때 소모되는 필요한 열이 있을 것이다. 이걸 뭐라고 부를 것이냐. 이걸 이만큼의 열을 1kcal라고 부르자. 단위는 정한다고 그랬죠. 미리 정한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부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만큼 들어가는 열을 이렇게 쓰고 1kcal라고 읽자라고 정한 거죠. 단위는 항상 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걸 깊숙하게 연구해 보니까 일을 하면 쉽게 열이 나온다는 거죠. 저도 강의를 하고 일을 하면 막 땀이 나요. 열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쉬는 동안에 제 몸에서 발산되었던 열을 가지고 제가 강의 안 하고 다시 강의하는 것 좀 이해를 시킬 수 있느냐.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자, 기차가 이렇게 레일을 달리는데
전동차가 달리면 여기 마찰이라든지 뭐 등등 또는 끼 하고 설 때 발생되는 열이 있을 거예요. 그 열이 막 나오면은 열이 퍼지지 않도록 해서 요 기차 뒤쪽에서 이 열을 100% 흡수하는 게 있다고 쳐봐요. 하나도 방출이 안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움직일 때, 공기를 마찰할 때, 브레이크 잡을 때, 이 기차의 중량, 움직이는 거리만큼의 일을 할 때 발생이 됐던 모든 열을 흡수할 수 있다고 쳐봐요. 이 열을 흡수해서 이 열을 가지고 속에 소형 보일러를 가동해서 스팀을 만들어서 스팀이 나오면 소형 발전기 터빈을 돌려서 나오면 전기가 나오면 다시 앞쪽에 모터에다 보내서 다시 또 움직였다가 또 발생되는 열람 무궁무진하게 무한 반복시킬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은 쉽게 열이 바뀌어요. 일을 하면 쉽게 열이 나와요. 그러나 열을 가지고 기계를 직접 움직이고 재활용하기에는 조금 전환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 세모. 물론 두 개는 같은 에너지 개념입니다. 개념인데 이처럼 열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움직이거나 활용하거나 하는 데는 100% 전환이 안 된다. 이걸 열 기계의 효율이라고 그래요. 개념이. 보일러도 그렇고 냉동기도 그렇고 각종 기계를 움직일 때 그 기계의 효율이라는 것은 어떤 원천적인 공급된 에너지가 있는데 열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을 얼마큼 활용했느냐, 얼마큼 기계를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이용할 수 있었느냐. 그게 효율의 개념인 거예요. 사람 몸도 그렇죠. 빵을 10개를 먹었으면 뱃속에서 분명히 소화시키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냄새는 안 퍼집니다. 이 뱃속에서 7개 소화가 됐어요. 흡수가 된 거죠. 그러면 나오는 양은 얼마예요? 이거 활용하기 어렵죠. 활용하면 이상한 동물이죠. 3개가 그냥 뽕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소화 흡수율은 10개가 공급이 됐는데 원천적인 것이 이게 있었는데 사실은 7개밖에 활용을 못했다. 10분의 7, 0.7 계산하면 0.7이 효율일 수도 있고 퍼센트라면 곱하기 100, 70%가 소화 흡수율이죠. 응아한 거, 날라간 거 폐기되는 거죠. 재활용 못 되는 거죠. 어렵죠. 보일러도 똑같아요. 불을 뗐는데 10kcal가 들어갔는데 증기 발생해서 그 스팀의 열을 이용하는 것은 7kcal밖에 이용이 안 되고 구급도로 뜨거운 연기로 푹푹 날아가는 게 3kcal가 그냥 날아가 버렸다. 퍼져버렸다. 실제로 증기 스팀을 만드는 데는 7kg밖에 이용이 안 됐다. 그러면 10분의 7, 70%가 보일러 효율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10분의 7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계산기 사용한 거죠.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는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암산하지 말고. 개념만 알면은 금방 쉽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방향성. 일은 쉽게 열로 바뀌는데 열은 일로 바꾸기가 어렵다. 100% 전환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방향성을 설명한 게 이 법칙이에요. 이 법칙. 그래서 에너지는 한번 이용하면 자꾸 이런 짜투리가 생긴다. 이용하지 못한 것이 자꾸 생긴다. 폐기되는 것이 자꾸 생긴다. 그리고 에너지는 어떤 것이 이용하기 좋냐면 질서 정연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는 형태가 이용하기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책상과 의자가 탁탁탁 바둑판처럼 줄이 맞아져 있으면 그냥 아무 자리나 가서 앉으면 되는데 막 산더미처럼 막 짐더미처럼 책상과 의자가 얽혀 있어요. 무질서하게 흐트러져 있어요.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표현하면 에너지가 몽땅 있기는 있는데 무질서하게 흐트러져 있으면 이용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용을 하면 할수록 무질서한 흐트러진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에너지는. 분명히 그 총량은 똑같아요. 보존법칙에 의하면. 양은 분명히 보여 그대로 있어. 그러나 이용하는 가치가 떨어져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죠. 에너지의 무질서한 정도를 엔트로피라는 용어로 불러요. 엔트로피가 뭐냐? 에너지의 무질서도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용할수록 무질서한 정도가 점점 변해서 쓰레기 같은 그런 폐기가 되는 에너지 형태가 되어서 결국에는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의 양은 이용하기가 어려운 형태가 된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지구상에 많은 에너지가 있지만 기존에 이미 사용했던
고전적인 에너지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서 그걸 쓰면 쓸수록 부질서한 형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기름을 떼면 뜨거운 열을 발산하고 공기중으로 열이 퍼져나가죠. 결국에는 스팀을 만들어도 어딘가 증기가 발산했던 열이 분명히 어딘가 흩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열을 다 회수해서 다시 원유를 대체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어려워요. 이미 방출돼 버렸어. 그러나 그 양은 지구가 머금고 있어. 또는 지구의 방사열로 인해서 주변에 우주 공간으로 흩어졌어. 이미 어디로 갔어. 그러나 우주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그 양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요. 하지만 이용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이용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 분명히 있어. 깨끗한 에너지가 있어. 하지만 기술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웠던 거. 그래서 신에너지 또는 폐기됐던 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또는 그중에서도 환경오염이나 공해 문제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에너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아무튼 2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간혹 등장하는데요. 3법칙은 온도를 표시하다 보면은 온도의 한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직 온도 표시 방법을 설명을 깊숙이 안 했는데 온도는 하한치가 있어요. 내려가고 하면은 떨어질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273도씨예요. 이게 온도의 밑바닥입니다. 이것을 절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데 이것을 절대온도 0도라고 합니다. 이런 절대온도 표시 방법으로 온도를 나타내는 것을 두 가지 과학자가 얘기했죠.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과 랭킨. 그래서 켈빈 온도와 랭킨 온도가 있는데 아무튼 자연계에 있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영하 273도, 즉 절대온도 0도에 도달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냥 말로 되어 있는 이 텍스트. 이 말로 정의가 된 것. 이것을 3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냥 이론이 아니고 절대온도 0도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 자, 수학에서는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옳다라고 하는 증거를 대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게 맞다면 하고 거꾸로 계속 모순이 되는 걸 해서 밝혀내는 것도 있죠. 만약에 이 정도 온도가 떨어진다면 효율이 100%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한정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했다시피 기차 뒤에 앞에서 모든 열 스치고 지나면 발생한 열을 뒤에 영하 273도짜리가 있다면 가장 우주 공간에서 차가운 온도가 될 거예요. 차가운 온도가 된다는 것은 주변에 뜨거운 온도에 있는 모든 열이 다 흡수가 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일 수 있는 형태가 돼서 다시 에너지를 다시 이용해서 앞에다 보내면 다 열이 발생하면 다 여기서 100% 흡수되고 이런 기계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3법칙입니다. 그러나 에너지는 0법칙도 있어요.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했을까? 이 아파트를 추첨을 해도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고 0순위가 있어요. 이 0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0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과학자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즉 뜨거운 것하고 차가운 것을 섞으면 뭔가 열이 이동을 하는데 결국에는 중간쯤 되더라. 중간이 되면은 뭔가가 더 이상 변화가 없더라. 이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아무튼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섞으면 중간쯤 미지근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데 쪽에가 차가운 쪽으로 자꾸 이동을 해서 결국은 이게 온도가 올라감으로 해서 중간에서 만나서 그 다음에는 중간에서 딱 하나가 되면은 더 이상의 이동이 없다. 열의 이동이 없다. 자, 이것을 열 평형의 법칙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뜨거운 것, 찬 것을 그냥 접촉해 놓으면 결국에는 뭔가는 모르지만은 중간쯤 되고 온도가 서로 같아진다면 더 이상의 열이 이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멈춘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열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시소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좌우 균형이 맞아 있어요. 평형이 맞아 있어요. 이것을 열평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열량이 많고 적고의 양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뜨겁다, 차다. 이 뜨겁다, 차다 하는 게 뭐예요? 온도죠. 온도에만 관련된 거라. 예를 들면 라면을 끓이는 물이 요 조그만 그릇에 들어있는데 이게 100도라고 해봐요. 그 옆에 무지무지한
해수욕장 앞바다가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바닷물이 뜨겁겠어요? 라면 끓이는 100도짜리 물이 뜨겁겠어요? 물론 이게 뜨겁죠. 그러나 열의 양으로 친다면 열의 양 계산 공식 했었죠. 뭐예요? 전체 열량을 볼 때는 양, 비, 온이죠. 물이라고 하는 거 물론 소금물은 물하고 좀 다릅니다만 비열 이게 같다면 아무리 온도가 낮더라도 양이 무한대라면 바다의 양이 무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열량으로 하면 이거 엄청 많은 거예요. 보통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아, 나는 조금만 먹을 거야. 그런데 칼로리가 높아. 열량이 많아. 그럼 살 안 빠지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코끼리도 풀만 먹고 살아. 그렇죠. 많이 먹으니까. 그렇죠? 많이 먹으니까 살찌는 거죠. 자, 100도짜리 라면 물이 있고 바다가 미지근하더라도 두 개를 섞어 놓으면 이쪽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결국에는 온도가 어때요? 요건 좀 온도가 떨어지고 요 근방에 있는 물이 좀 올라갈 거예요. 물론 바다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했겠지만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 있으면 한 통에 섞어 놓으면은 미지근한 물이 되고 두 개의 온도가 결국 같아진다면은 열의 이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열의 이동을 자세히 관찰하면 반드시 뜨거운 쪽에 있는 것이 찬 쪽으로 이동한다. 찬 쪽은 뜨거운 쪽으로 이동 못하고 받아먹기만 한다는 거죠. 이처럼 열의 이동까지 따지면 좀 전에 말했던 이 법칙이에요. 이 법칙. 열의 이동성, 방향성. 그러나 온도가 같아진다라고 하는 개념, 같아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동하지 않고 중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설명하면은 영법칙이에요. 열평행의 법칙.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많이 혼동이 돼요. 예. 그렇다면은 온도계는 어떤 원리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나중에 문제 보면은 여러분이 해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조금씩 뉘앙스에 따라서 이법칙이 되기도 하고 영법칙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방향은 따진다, 안 따진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중간이 돼서 온도가 같아진다면 열의 이동이 없다. 열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하고 이동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영법칙. 그 다음에 굳이 방향을 따져요. 반드시 열의 이동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고 즉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것은 원래 없다. 자연계에서도 없고 인위적으로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기술이죠. 왜? 저온에서 옮기려면은 뭔가 이것보다 더 온도를 낮은 물질을 만들어서 주변에 열을 흡수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바가지로 떠가지고 이쪽에다 올려서 더 뜨겁게 뭔가 방법을 강구해서 만들어가지고 주변에다 열을 버리는 방식. 사실 이게 복잡한 기술인데 이게 냉동기죠. 엄밀히 말하면 이게 냉동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열에 관련된 법칙이 되겠습니다. 열역학 법칙. 자, 그러면은 중간 정리 한번 보죠. 여러분이 힘을 공부했어요. 힘 공부했어. 힘을 공부할 때 기본 개념이 뭐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거 이제 안 해오셔도 돼요. 사실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암기해야 될 게 뭐냐. 힘은 뭐다 같다? 중량하고도 개념이 같았다. 이거 꼭 아셔야 되고. 중량 1kgm라고 써진 것은 힘의 단위로 보면은 9.8N하고 같다. 이게 암기해야 될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힘하고 중량이 나오면 힘과 중량을 이용한 개념이 뭐냐? 압력이죠. 압력. 압력의 기본 개념이 뭐였어요? 힘 나누기 면적이고 또는 같은 말로 중량 나누기 면적이었기 때문에 힘 하면은 이것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힘만 있으면은 허대만 멀쩡하면은 안 되죠. 힘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방금 설명. 1이었죠. 1은 힘 곱하기 거리인데 힘하고는 어차피 중량하고 같기 때문에 중량 곱하기 거리가 같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최종 결론. 바쁘면 결론. 1의 결과는 뭐다고 같다? 열로 환산이 된다. 줄이 실험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kgm의 중량을 1m 밀어 제낄 때, 끌고 갈 때, 잡아 당길 때 열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427분의 1kcal가 발생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측정 반복 실험을 해서 수년간 측정을 해서 오차를 줄이고 해서 얻었던 결론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암기하는 숫자이고요. 이 위처럼 중량 1kgm는 9.8N이다. 이렇게 암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1kgm/m에 1을 하면 427분의 1kcal의 열량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필수적인 개념이 있겠죠. 뭐예요? 압력처럼 첫째, 일과 열이 나오니까 열량을 어떻게 구하지? 양비온 온도차. 그 다음에 비열이 뜻이 뭐였지? 물질마다 일정한 양, 일정한 킬로그램을 1kg을 1도씩 올릴 때마다 측정을 해보면 물은 1kcal 그렇게 정했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비교하면 물하고 비교하면 다 천차만별입니다. 뭐 몇 가지 한두 가지 빼놓으면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것은 거의 다 물이 최고봉입니다. 제일 비열이 높아요. 물론 물보다 높은 것도 있어요, 몇 가지. 그러나 우리 생활에서 이용하는 것 중에 쉽게 이용하는 것 중에서는 물의 비열이 가장 크다. 1. 그 말은 물은 온도를 올리기도 어려워요. 많은 열을 집어넣어야지 1도가 올라가. 자, 비열이 이처럼 큰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한 번 열을 머금으면 많은 열이 빠져나가야지 1도가 떨어져요. 즉 식는 것도 어렵다. 온도가 떨어지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보일러에서 사용하기가 좋은 거죠. 물은 값싸고 많은 열을 빨아들일 수가 있고 좀 묵직하지만 온도가 한번 뜨거워지면 잘 식지도 않고 뜨거우니까 이용해도 좋죠. 어차피 보일러를 가동해서 온수나 증기를 만드는 것은 열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열이 보존이 잘 된다는 거죠. 자, 비열의 뜻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온도의 뜻과 표기 방법. 이건 다음 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열량은 어떤 물질의 온도나 상태나 이런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온도를 변화시키는 열은 온도계 눈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을 집어넣으면 온도계 눈금이 쭉쭉쭉 올라가. 온도계 눈금으로 표시가 돼요.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감열, 영어로는 센스로, 감각, 센스로 느낄 수 있다. sensible heat 그렇게 말하고요. 같은 말로 표현이 된다, 나타난다 그래서 현열 그렇게 말해요. 뭘로 나타나요? 눈금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물 같은 걸 끓이다 보면 한 100도 정도 올라가서 막 팔팔 끓기 시작하면은 온도계가 멈춰요. 분명히 밑에 불을 떼고 있는데, 불을 지피고 있는데 눈금은 멈춰 있어요. 언제까지? 물이 다 바닥이 날 때까지.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물이 끓어서 계속 끓어서 뭘로 변하고 있어요? 증기로 변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처럼 상태가 뭔가 변하고 있을 때는 온도계가 멈춰요. 그럴 때는 온도계 눈금이 멈춰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온도계를 분명히 꽂았는데 이게 온도계 고장났나? 그대로 멈춰 있는데 원로 열이 어디로 숨어버린 것 같다.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네. 이것을 숨은열이라고 하고요. 한자로 숨는다를 잠수한다. 물속에 숨으면 잠수죠. 숨을 잠열이라고도 합니다. 잠열은 어떨 때 들어가는 열이냐면 상태가 변화할 때 들어가는 열이에요. 자꾸 상태 나고 온도 나오는데 온도는 뜨겁다 차다 하는 것을 온도라고 하는 것이고 상태는 뭘까? 하태 형님이 상태일까? 그게 아니고요. 기체나 고체나 액체나 이런 것을 상태라고 합니다. 물질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자연계에서 존재하고 고체, 액체, 기체를 세 가지 상태, 물체의 삼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고체, 액체, 기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분자, 원자, 군주가 흐트러져서 이렇게 다시 변화되는 거 기체를 넘어서 이래 되면 이제 플라즈마 상태 이렇게 이야기지만 고체가 액체로 변하면은 녹는다. 액체가 기체로 이렇게 변화된다. 증발한다. 끓는다.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로 되거나 기체가 고체로 변한다. 이제 나프탈렌 같은 경우죠. 분명히 또는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죠. 녹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기가 맺히지 않죠. 액체가 없이 그냥 기체로 날아가죠. 이런 것은 승화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체나 액체, 기체나 고체 이렇게 변하는 것은 똑같이 승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고체에서 액체로 이렇게 녹는 거 그러면은 용융 또는 융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액체에서 고체로 굳어버린 것은 응고.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은 뭐냐? 증발 또는 기화. 그 다음에 기체에서 액체로 되면은 액화 또는 응축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증발 기화나
또는 액화나 응축, 이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적으로는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공부를 할 때 많이 어려운 게 가지 설명이지만 용어예요. 용어. 말의 뜻이죠. 사용되는 말의 뜻, 사용되는 말의 뜻, 용어의 뜻, 이게 정말 어려운데 이것만 잘 알면은 사실 쉽습니다. 응축이냐 액화냐 둘 다 기체가 뭘로? 액체로 변할 때 이 두 가지 말을 쓰죠. 그러나 응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은 자연스럽게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저절로. 어떻게? 뜨거운 기체가 열을 발산해서 뭘로?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열을 버려서, 식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응축이라고 하고요. 액화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뜻이. 그래서 가스에서는 어떤 가스를 충전할 때 가만히 가스가 액체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충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강제로 하는 거죠. 어떻게 강제로 할까? 냉각을 차갑게 시키고 냉각기를 동원해서 그리고 기체의 부피를 줄여요. 기체 분자 간의 간격을 어디까지 딱 붙을 때까지. 딱 붙으면 뭐가 되죠? 액체가 되죠. 그래서 압축을 해줘. 냉각하고 압축기를 동원해서 컴프레셔를 누르죠. 이렇게 강제적으로 기계의 힘을 동원해서 기체를 액체로 만들면 액화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액화 천연가스, 액화 석유가스라고 할 때 액화는 석유가스가 기체로 된 것을 저절로 액체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죠. 언제 됩니까? 천연가스 가만히 놔두면 절대 응축 안 돼요. 왜? 천연가스는 주성분이 메탄인데 영하 162도가 되어야지만 대기압 상태에서 그때 액체가 돼요. 그런데 자연계에서 영하 162도로 떨어지는 온도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없죠. 그러니까 강제로 액화시키는 거죠. 이처럼 용어가 좀 차이가 있고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전에 증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화라는 것이 있어요. 증발 잠열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증발은 한마디로 자연스럽게 이런 뜻이 있어요. 자연계에서 가만히 놔두면 주변의 열을 막 이렇게 액체가 흡수해서 저절로 돼서 기체로 되는 거. 이게 이제 좀 증발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가령 여름에 무더운데 마당에 물을 쫙 뿌렸어. 그러면은 물이 기화됐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물이 어때요? 공기중으로 증발이 되어서 날아갔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표현이고요. 기화라고 하는 것은 액화처럼 강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강제적인 의미. 어떤 액화된 액체가 된 뭐 가스 같은 거 있으면 강제적으로 열을 가하거나 가열. 압축 반대로 하면은 기화가 쉽게 돼요. 누르면은 액체가 되기 쉽지만 반대로 압력을 빼는 거죠. 빼는 걸 뭐라 그래요? 압축 반대로 압력을 감해주는 거. 압력을 눌렀던 것을 빼버려요. 그러면은 반대로 돼요. 가열하거나 감압하거나. 물론 기화시키는 것은 강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스 공부할 때 자주 나오죠. 액화시키는 방법, 기화시키는 방법, 기화기라고 하는 것도 나오죠. 기화하는 방법은 가열시킨 다음에 감압하거나 감압한 다음에 가열하거나 따라서 가열 감압법, 감압 가열법. 물론 순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밥 먹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밥을 먹고 국물 떠먹는 사람이 있고 국물 떠먹고 밥 먹는 사람이 있고 그러듯이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겠지만 순서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부릅니다. 용어의 차이가 이처럼 중간중간 나오는데 기술 공부할 때 이처럼 용어 정리가 상당히 필요한 거죠. 자, 계속 반복 정리입니다. 힘 다음에 일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일을 할 때에도 얼마나 일을 효율적으로 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일한 양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걸려서 그 일을 겨우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만큼의 일의 양을 1시간 동안에 잠깐 할 때 다 끝내놔요. 이처럼 어떤 일에 만약에 공장에서 기계를 돌려서 그 어떤 일을 한다. 사람이 안 하고 기계가 일을 하게끔 한다라고 하면 그 기계가 공장에서 돌려봤을 때 얼마나 일을 효율적으로 할까? 일의 공업적인 효율, 일의 공률을 동력이라고 합니다. 개념을. 기계 공부할 때는 이 3세트가 차례대로 쫙쫙쫙 끼워져야 돼요. 힘의 개념 알고 나면 압력을 알아야 된다. 일의 개념 알고 나면은
일과 열은 같기 때문에 열에 관련된 걸 법칙이나 열의 성질, 열은 양비온이기 때문에 비열이나 뭐 이런 것 등등을 알아야 된다. 등장하는 개념들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동력,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업적인 효율이에요. 공률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볼까? 전체 일한 양을 걸린 시간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루 종일 걸리냐 짧은 시간에 그만큼의 일을 하느냐 시간. 이게 왜 등장했을까? 단위라고 하는 것은 만든다고 그랬죠. 예전에는 동력의 개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을까? 없었어요. 이게 등장하는 게 왜 등장했느냐? 전에는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즉 동물의 힘을 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리고 일을 했습니다. 사람 대신에 하려면. 그러나 엔진이 개발되고 동력기관 즉 증기기관이 개발됐죠. 스티븐슨, 와트 등에 의해서 개발되어서 동물들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무슨 설명입니까? 산업혁명이죠. 그러면 이걸 개발한 기관을, 엔진을 개발한 회사에서는 PR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먹으려면. 뭐라고? 자, 여러분, 개나 소나가 아니고 말, 소가 했던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 말 한 마리가 했던 것이 요만한 엔진, 요만한 쇳덩어리 기계 하나가 말 한 마리의 효과가 나옵니다. 아무리 말로 해봤자 안 되죠. 그쵸? 그러면 말이 도대체 얼마만큼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자, 말을 런던 대웅정장에 안개 낀 곳에 쫙 세워놓고 출발선에서 동시에 달린다고 쳐봅시다. 물론 등 뒤에 쭉 이렇게 납덩이를 끌고. 그래서 100m를 달려봐서 전국적으로 다 평균을 내보면 얼마? 76kg짜리 중량 나가는 거, F 나가는 것을 1m 끌고 할 때 1초밖에 안 걸려요. 지금 위에 킬로그램 F는 중량 거리니까 1의 양이죠. 밑에 세크는 시간이죠. 지금 모양이 일량 나누기 시간이 동력인데 실제로 말의 힘을 테스트해보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있는 말을, 지방 말을 다 동원해서 평균치를 내본 거죠. 테스트를 해서 측량을 해보니까 이 정도 됐더라는 거죠. 자, 말은 이만큼 일을 합니다. 말 한 마리가 요만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의 능력치입니다. 이 기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 기계 요만한 덩어리는 말 3마리 분량만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말을 어떻게 표현해요? 말의 horse, HORSE, 파워, 그때는 폴스라고 안 하고 파워라 했어요. HP라고 처음에 등장을 해서 이 단위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설명한 거예요. HP 그러면 말 한 마리가 할 수 있는 능력치, 우리가 마력이라고 하고 말의 힘. 영국에서 정했다 그래서 영국 마력이라고 부릅니다. 영국 마력은 1마력 1HP는 76kg 중량을 1m 끌고 가는데 1초 걸린다. 이 정도의 능력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하고 앙숙 관계인 곳이 있죠. 어디? 유럽에서. 프랑스가 있죠. 물론 산업혁명은 영국이 먼저 발달했지만 프랑스는 도저히 배알 꼴려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 중에 프랑스 애호가가 있다면 좀 양해 바랍니다. 아니, 안개 낀 곳에서 부정 출발자도 있을 것이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장화처럼 생긴 나라고 바다 해수면이면 이쪽이 잉글랜드고 이쪽이 스코틀랜드인데 이쪽은 잡초만 자라고 뿌하고 이쪽 말하고 완전히 틀리는데 이쪽은 저지대고 안개만 잔뜩 끼고 런던 대운동장은 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맨날 안개 끼고 그런데 먼저 출발한지 안전지 어떻게 아느냐 믿을 수가 없다 이거지. 물론 잉글랜드는 이쪽에 스코틀랜드 지역하고 전혀 다른 병합되어 있는 곳이죠. 연합국이죠. 쉽게 말하면 연합이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연합이죠. 미국처럼 합중국 그러듯이. 이쪽이 말이 주로 많이 자라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고원지대에서 한라산에서 풀 뜯어먹고 자라는 말처럼. 힘이 좀 셉니다. 이쪽 말들이. 로빈훗이 타고 다니는 것처럼 다리 밑에 털 북실북실하게 난 것처럼. 근데 프랑스에서는 수용이 안 돼요. 곧 이어서 프랑스에 번졌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프랑스도 세계 과학자들을 초대하고 지금 농담입니다. 이걸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야기 쉽게 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하는 건 도저히 배알 꼴려서 안 되겠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한번 독자적인 단위를 만들어서 우리만의 네임밸류 만들어 보자.
파리에서 꼬냑, 프랑스 꼬냑 포도주 쫙 대접하고 과학자들 초대해서 대운동장에서 환한 날씨에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프랑스 각지에 있는 말들을 모아서 테스트했겠죠. 올라오다가 포도밭에서 이거 포도도 뜯어먹고 올라온 말들이 몇 마리 때문에 평균치가 좀 떨어졌어요. 알딸딸해서. 그래서 프랑스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75kg을 1m 급할 때 1초 걸렸다더라고요. 76kg는 좀 믿을 수가 없고 이 정도 되는 것이 말의 능력치다. 말의 어떤 동력치다. 한 마리. 그래서 요것을 프랑스에서 정한 말의 동력, 말의 힘이다. 그래서 프랑스 마력이라고 부르자. 프랑스 마력이라고 부르고 파워업 당기는 힘, 스트로크, 파워드 스타케 그래서 PS라고 합니다. 물론 약자죠. PS가 프랑스에서 표기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이렇게 뜻으로 쓰자. 1PS라고 하는 프랑스 마력은 75kg 중량 나가는 것을 1초에 1m씩 끌고 가는 정도의 능력치를 뜻합니다. 약간 두 개가 차이가 있죠. 그런데 두 개가 경합을 해서 사용하다가 요즘은 마력 그러면은 이걸 국제적으로 통용해서 씁니다. 이것을 국제 표준 마력 그렇게 부릅니다. 예전에는 모터라든지 전동기, 뭐 힘쓰는 동력 이런 기계들은 HP로 표시가 돼서 판매된 것도 있는데 지금은 다 국내산도 다 PS로 표시돼서 나옵니다. 따라서 옛날 기계에 똑같은 숫자가 써져 있는데 HP로 써진 것은 요즘 나온 똑같은 숫자로 해도 PS로 써진 것보다 힘이 더 좋은 거죠. 1kg씩 더 끌고 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힘을 그만큼 많이 쓴다는 거겠죠. 자, 지금 킬로그램 F자 붙어 있다. F자 붙어 있는 기본 단위 많이 쓰는 족보들이 어디예요? 중력계 단위 쪽이죠. 중력계 단위. 그렇다면 절대계 단위는 이런 거 안 쓴다고 그랬죠. 질량 뭐 쓰고 또 그다음에 막 단위 길어지면 뉴턴 쓰고 그러는데 킬로그램 대신에 F 대신에 뉴턴을 쓰는 것은 어떻게 될까? 1뉴턴의 힘을 1m 끌고 가는데 1초 걸렸다. 물론 이 뉴턴미터가 포장하면 줄이었죠. 1줄에 1을 하는데 1초밖에 안 걸렸다. 요것을 절대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1W라고 쓰고 읽을 때 뭐라고? 와트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절대계 쪽하고 자꾸 부딪히는데요. 절대계 쪽하고 중력계 쪽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절대계는 주로 과학자들이 많이 써요. 과학자들이. 국제적인 논문 다 절대계를 쓰도록 돼 있어요. 중력계는 지구상의 바깥에 벗어나면 한라산 꼭대기도 올라가기도 어렵고 백두산 가본 사람도 드문데 그 산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우주 공간에서 뭐 물질의 고유한 변하지 않는 양 따져 쌓고 질량 따져 쌓고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평상시 생활한 대로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해.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 지표면에서 생활하는 우리 범생 같은 인간들은 중력계 단위 계통을 많이 쓰고 실제로 기계가 움직이는 것도 지표면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공학계 단위라고도 하고 일반 기계 계산할 때 쓰는 단위는 주로 중력계 단위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에서 주로 PS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또는 그냥 기준 자체가 과학자들이 많이 쓴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법전을 정할 때는 PS보다는 주로 이렇게 과학자들이 표준으로 정해놓은 거 이런 걸 많이 또 준용을 하다 보니까 와트로 규정되어서 기계치의 능력을 와트 뭐 이게 이제 1000와트가 되면 킬로와트 이렇게 되겠죠. 전기 사용량 그러면 킬로와트 H 그래서 H라고도 읽어도 되지만 이게 아우어 시간이란 뜻이기 때문에 시간 C자 써서 킬로와트 C 그렇게 읽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기 사용량에서도 킬로와트 이렇게 사용하고도 하는데 이처럼 와트 종류나 HP 종류나 PS 종류는 의미는 같다. 뭔 의미가 같냐? 개념이 같다. 뭐? 동력을 나타낸다. 동력을 나타낸다. 즉 어떤 기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낸다. 이게 차례대로 개념이 이어져야 돼요. 힘, 단순하게. 그 다음에 이 힘을 이용해서 얼마나 밀고 가서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일을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일의 능력치, 일의 곡률, 동력이 차례대로 이어져서 여기에 관련된 단위들을 정리하고 개념을 하나하나씩 추출해서 정리를 해서 공부하는 게 일목요연하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동력은
일한 양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랬죠? 이게 바로 동력의 개념이었다. 그런데 일을 하면은 줄이 실험을 수십 년간 해보니까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량 나누기 시간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량 나누기 시간으로 하는 경우는 이쪽에서 설명했던 등장했던 단위가 프랑스에서 정한 PS, 프랑스 마력, 영국에서 정한 HP, 영국 마력이 있고요. 과학자들이 즐겨 쓰는 절대계 단위로 해서 와트나 킬로와트가 있을 거예요. 이런 종류가 주로 일량 나누기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서 표현된 단위입니다. 그런데 일량은 결국 열량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열량 나누기 시간 그러면 열량 킬로칼로리 퍼 시간 hour. H는 이제 HOUR 그래서 읽을 때는 hour로 읽는 게 아니라 hour로 읽습니다. H가 소리가 않는 침묵의 소리, 묵음입니다. 묵음. 그렇기 때문에 OUR로 그냥 써진 거나 HOUR이나 똑같아요. 단위에서는 H자까지만 이니셜만 앞글자만 씁니다. 킬로칼로리 퍼 아워, 시간당 열량이라고도 합니다. 시간당 열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여기에서 일량 단위 절대계에서 썼던 줄 이게 써가지고 줄 퍼 아워 이렇게 해도 사실 쓰기도 하는데 일단은 익숙한 킬로칼로리 퍼 아워 보죠.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의미가 다 같을까? 같습니다. 뭘? 동력을 나타낸다. 어떤 기계의 능력치, 능력을 나타낸다. 기계가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이 일의 공업적인 조율, 이 일의 공률을 나타낸다. 이게 기계의 용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꾸 이제 이게 개념이 확산되는데, 자, 어떤 기계가 있어요? 급수 펌프가 있어요? 또는 덕트에 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가 있어요? 송풍기의 용량, 소모 동력, 송풍기 소모 동력 뭐예요? 몇 PS다, 몇 킬로와트다. 급수 펌프, 펌프의 모터의 동력, 그 능력, 펌프가 몇 킬로와트짜리다. 이게 킬로와트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의 능력, 보일러의 용량 그러면은 킬로와트, PS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일러 몇 킬로칼로리 퍼 아워, 1시간 동안에 몇 킬로그램의 열량을 흡수해서 제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로 기계의 능력치, 용량을 표시하는 건 뭐냐? 힘을 쓰는 기계. 동력 기계예요. 주로 모터라든지 이런 종류입니다. 모터가 열내는 거 아니죠? 모터가 열받으면 큰일 나죠. 모터는 뭘 땡기거나 돌리거나 힘쓰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움직이거나 뭐 유체를 이렇게 뿜어내거나 또는 뭔가 압축하는데 뭔가 구동을 하거나. 그런데 이렇게 열량 단위로서 표현을 해서 동력을 쓰는 것은 뭐냐? 열기계, 힘을 쓰는 기계가 아니라 열을 이용하는 열기계 종류예요. 즉 열기계가 보통 뭐냐? 열에 관련된 기계가 열을 제공해주는 보일러 같은 거. 있던 열을 없애버리는 냉동기 같은 거. 종류는 이렇게 용량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의 용량 표시다. 펌프, 모터, 기타 등등은 힘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는 킬로와트 또는 뭐 PS 표준으로 정해진 마력이나 킬로와트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열에 관련된 열을 이용하는 거, 그 열기계는 보일러나 뭐 냉동기, 심지어는 가스 같은 게 넘어가면 어떤 버너가 있는데 그 버너의 용량, 연소 기기 같은 거. 버너 왜 해요? 버너 힘쓰려고 해요? 아니죠. 열 내기 위해서 그러죠. 그 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열기계죠. 그런 것들 용량은 뭘로? 열량 나누기 시간으로 표시한다. 두 개는 개념이 어쩐다? 같다. 왜? 일량과 열량이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누가? 야슬이? 아니죠. 줄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줄. 일량은 열량과 같은 에너지로 형태만 바뀔 뿐이지 성격은 같은 에너지다.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 모양이 조금 구분이 된다. 일장에 대한 것이 큰 흐름이 이겁니다. 하나, 둘, 셋. 힘, 일, 동력.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조그마한 개념들이 있어요. 온도란 무엇일까? 비열은 무엇이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개념입니다. 추가적인 개념. 물론 그 자체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는데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들이고, 나중에 2장부터
끝까지 기계 자체를 이해하고 자꾸 등장하는 용어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올 때는 바로 이런 세 가지 개념 설명했던 힘, 일과 열은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발전시킨 뭐예요? 동력. 이 코스를 정확하게 쭉쭉쭉쭉 거미줄 똥구멍에서 실 나오듯이 이렇게 꿰고 있으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체계는 흐트러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